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35번째로 다루게 된 책은 골목길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다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의 저자 와타나베 이타루가 추천한 책이어서 그런데요. 시골 빵집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책의 저자 히라카와 가스미와 골목길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다라는 책을 간간히 이런 이 책과 저자에 대한 언급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전 그때 조금 인상이 남았어요. 시골빵집도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책은 200페이지 분량으로 짧습니다. 보통 책이 한 300페이지 내외니 말이죠. 전 소비를 그만두라는 책을 시작으로 히라카와 가스미 책은 이제 두 번째예요. 소비를 그만두다에서는 가스미의 인생 경로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뭐 그 사람의 커리어, 그 사람이 뭐 그래서 번역사 막 이런 걸 이제 친구들이랑 시작을 해서 막 이것저것 막 해서 이제 뭐 뭐지 무슨 뭐 비즈니스 카페 뭐 이런 것도 하고 아무튼 뭐 지금은 대표이사고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 사람도 좀 파란만장하게 산 것 같아요. 다양하게. 자, 그래서 지금 이 골목길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다. 이 책이 사실 먼저 출판되고 소비를 그만두다라는 책은 그 이후로 차례로 출판되었다고 책날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 가스미는 실천적 지식인답게 자신이 제안하는 대안적 삶의 방식대로 운영하던 회사를 소상인 스타일로 바꾸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로 일터와 주거지로 옮겨오는 등 생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책에서 말하는 소상인 철학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시골 빵집 다루마리를 뽑고 있어요. 가스미가 정의하는 소상인이란 규모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방식을 문제로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상향으로 계속 성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정 고객을 중시하면서 꾸준히 사업을 지속시켜 가는 방식이에요. 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여 이익을 발생시키는 레버리지 효과로 거대한 이익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고 만들고 작은 이익을 중시하는 방식이에요. 일본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거대한 자산 버블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많은 기업이 본업을 잊고 금융게임을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버블기에 금융게임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한눈 팔지 않고 본업에 집중하여 착실하게 경영해온 회사는 버블이 터진 후에도 흔들림 없이 실적을 계속 늘려갔어요. 가스미는 이런 회사를 연구하는 중에 소상인적인 경영이야말로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헤쳐 나갈 왕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긴 디플레이션 상태가 이어졌고 2008년 리먼 쇼크 이후로는 거의 제로 성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게다가 2005년경부터 총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당분간 이 경향이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변함없이 경제성장 전략을 들먹이며 쇠약해진 노인에게 채찍을 가하듯 성숙을 다한 일본 경제를 자극하여 끊임없이 버블의 꿈을 쫓고 있어요.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회는 성숙형으로 향해 있음에도 국가의 경제정책은 그것과 동떨어진 발전도상형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성장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사고방식이며 그 생존 전략으로 제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상인입니다. 주의가 아무리 급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의 중요성이며 비즈니스에서는 그 유대를 토대로 한 신용창조예요. 변화가 급격한 시대야말로 비즈니스에서도 개인의 생활 방식에서도 이익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신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높여갈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에요. 이 책은 경제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고방식에 대해 애초에 경제성장이란 무엇인지 의의를 제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분간 경제성장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이 당연한 것인 양 여기고 있어요. 가스미는 동일본 대지진이 오기 전에 이 책을 집필 중이었고 이 책의 머릿말의 일부로 앞으로 일본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예기치 않은 다양한 일과 조우하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일본 대지진과 그에 이은 쓰나미, 원전사고 같은 철저한 파괴의 형태로 도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행기적 혼란을 빠져나오는 모범 답안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니,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나 회사 문제와 관해 모범 답안이 존재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가스미는 말하고 싶어해요. 문제의 답은 사람 수만큼
회사 수만큼 존재해요. 중요한 것은 회사든 개인이든 여러 가지 답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의 답밖에 채택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단 문제의 수는 제로 인해 거의 하나로 좁혀졌다고 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 문제란 단체 생활이나 회사, 사회 이것들을 관철하는 경제나 철학에 관해 일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연장에서 해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을 찾아내야 하는지 하는 것이에요. 일본의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일본이 더 이상 경제 발전을 배경으로 한 경제 체제나 국가 전략을 구상해 갈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구성이 자리 잡기까지 수십 년간은 엄청난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는 이 장기적인 이행기적 혼란을 단번에 응축해버린 일이었어요. 수십 년에 걸쳐 지금까지 가치관과 큰 갈등을 겪으며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미 큰 변화가 생기고 말았어요. 이 변화로 명백해진 것 중 하나가 원전 행정이라는 틀에 짜 맞춰진 의제가 얼마나 적당했나 하는 의문이에요. 규슈 전력이 시민 설명회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나 원자력 안전보안원이 짜고 치는 공작을 한 것은 고작 이 의제의 일례일 뿐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무리한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큰 돈을 뿌려대고 사기 같은 담합으로 점철하여 완성한 것이 원전 신화였어요. 경제성장 신화는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미묘하지만 현실을 권력이나 돈으로 왜곡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수법입니다. 의제가 끝난 부분에서는 무엇이 시작할까요?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어온 시대 속에서 의제를 끄집어내고 재점검하고 끝내야 할 것은 확실하게 끝내는 것이에요. 소상히는 한마디로 말하면 휴먼 스케일의 부흥입니다. 휴먼 스케일이란 문자 그대로 인간의 체격을 기준으로 한 척도를 의미해요. 산업혁명 이후 문명의 진전은 이 휴먼 스케일을 뛰어넘으려는 기술 혁신의 역사였어요. 문명의 진전을 뒷받침한 것은 결국 공간적, 시간적으로나 토지나 공동체에 속박되어 있던 한정적인 생활 방식을 초월하여 만능의 힘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었어요. 하지만 자연인으로서의 한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한계를 초월하려는 인간의 욕망이나 이로 인해 이룬 성과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음을 고하는 일이 차례차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서프라임 모기지 론 과 같은 사기 금융 기술에 의해 세계 경제가 단번에 사그라들고 세계 선진국의 경제는 장기적인 디플레이션과 채무 초과로 힘겨워하고 있어요. 중산층이 무너지는 빈부격차, 처치 곤란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고속으로 토해내지는 인터넷,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라는 궁극의 에너지 생산 장치가 복원 불가능한 사고를 일으켰어요. 전후 일본 사회는 누구나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성장했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간단하게 긍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회 성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사회 성장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을 사회 성장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성장의 결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상품에 둘러싸여 있는 세계의 한편에 굶주림과 추위로 생사를 오가는 빈곤을 대량으로 낳는 것이 지금 시장 경제의 모습이라면 사회의 성장은 잔혹한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실질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으로 이전까지 일본은 오로지 수력 발전만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기후의 마루야마 수력발전소나 구로베가와 제4발전소 등 국가 규모의 사업이 시작된 것도 이 무렵이에요. 도나리구미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도나리구미란 1940년대에 명문화된 일본의 독자적인 제도로 전시체제의 후방을 지키는 생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조직되었어요. 가스미의 본가는 거의 이 도나리구미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스미가 청년기 시절 때는 도나리구미적 가치관이 너무 싫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가스미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동경이나 칭송만이 아니라 혐오감도
지닌 상반된 감정이 배경에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도쿄 혼조의 번화가에서 자란 소설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너와 살 곳은 번화가의 질퍽한 푸른 개천가라고 읊었어요. 사실 이런 광경은 가스미가 태어난 쇼와 25년인 1950년부터 1964년까지 별로 바뀌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연대를 특정할 수 있느냐 하면 1964년을 경계로 풍경이 확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도쿄 올림픽 때문입니다. 올림픽 이전과 이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180도 about face 바뀌었어요. 올림픽 이후 일본, 니혼이라는 국가 자체가 경제성장이라는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만약 끝없이 계속 성장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난 병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영원히 성장하리라는 꿈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궁극의 모습이 바로 인간이 잘 다룰 수 없는 원자력이라는 것에 의존해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원자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휴먼 스케일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